이선이랑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한인의 이사님들께 감사하고요. 또 그 여기 계신 탱탱망연대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대화의 장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시작에 앞서 랜드 애그놀리지먼트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고적부터 인간 활동의 현장이었던 우리가 서 있는 땅을 기리는 것으로 오늘의 강좌를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땅은 미시사가스 오브 더 크레딧, 디 아누시나벡, 더 치페와 디 언데노선의 and the 원닷 피보스를 포함한 많은 종족의 전통적인 영토임을 인정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토론토 대학에서 지금 중동학 전공하고 있고요.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중동학과 외교학을 한국에서 공부했고요. 지금은 근현대 중동의 역사, 특히 이란의 사회사 과학사, 정치이론,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밖으로도 이제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기후위기와 인문학을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대중 강연은 처음이거든요. 주로 이제 학술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영어로만 했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어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그럴까요?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점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시작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걸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사실을 막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것보다는 인문학이니만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뭐 좀 재밌는 생각이 나시거나 하면은 부담 없이 중간에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퀴즈로 시작을 해볼게요. 인류가 언제부터 자연에 현재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인간과 이제 자연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했을 때를 언제로 이렇게 딱 특정을 하면 좋을까요?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네. 1700. 네. 일단 산업혁명이 이제 다들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근대 서양 철학에서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뭐 프랑스의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1600년대 초에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이제 인류학 전공자 입장에서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동물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왜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 네, 맞아요. 인간은 지성을 가졌으니까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식민주의랑도 연관이 있는데 지성이 없는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뭐 죽여도 되고 이제 그들은 자연 상태에 있고 우리는 문명 상태니까 우리가 지배를 하고 관리를 해서 이들 문명 상태로 이끌어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1750년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더 이제 이런 생각이 심화가 됐는데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뭐의 발명 하면 이제 이 뭘까요? 증기기관? 네, 맞아요. 증기기관을 발명을 했고 특히 이제 화석연료를 활용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그 전에는 동물이라든지 이제 인간의 힘으로 기계를 돌렸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왜 영국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영국 출신이라서? 석탄이 많아서. 맞아. 석탄이 길에 채이는 게 석탄이었어. 보통 이제 석탄은 땅을 파야 되는데 지표면에 이제 거의 지구에서 유일하게 지표면에 가깝게 석탄이 있는 데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딴 이제 국가들에서는 생각도 못 했었던 것을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석탄을 이제 캐가지고 그것도 그냥 길에 채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표면에서 점점 이제 캐가면서 경제성이 떨어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른 뭐 독일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석탄을 경제성이 있게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네, 이렇게 사파를 보시면은 얼마나 이제 19세기에 탄광이 영국에 많았는지 또 이렇게 막 말도 들어와가지고 석탄 이렇게 깨가지고 가지고 나가고 할 정도로 지표면이랑 가깝게 있어. 근데 영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이제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정교한 기계 이런 거는 중국에 더 많았었거든요. 뭐 그런 톱니라든지 시계라든지. 네, 그런 건 이제 중국에 더 많았었는데 에너지를 지구에 축적돼 있었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제일 최적화된 지역이 영국이었죠. 지표면에 석탄이 가깝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동력원으로 지구에 축적돼 있었던 탄소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과학기술 이용해 우리가 자연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엄청 강해졌어. 그래서 뭐 공간에 한계가 있다 이러면 건축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막 뭘 지어가지고 이렇게 극복을 하면 되고 뭐 농업 뭐 이렇게 뭐 날씨가 문제야 이러면은 이제 막 비료 막 이렇게 넣고 그런 식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해결을 많이 해가면서 그 전에는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많이 이제 무너졌고 특히 이제 기독교가 정치에서 영향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하면서 우리가 근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죠. 그래서 요즘 이제 되게 그런 근대성의 극한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이제 날씨, 물, 식물에 주는 물과 빛을 다 통제해서 뭔가 산출하는 자연을 인간의 이제 통제하에 두려는 그런 이제 근대적인 생각이 이때 시작이 됐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딱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지구에 뭔가 영향이 컸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지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은 되게 많은 그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온실가스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물 사용량, 그 다음에 큰 댐들, 뭐 도시 인구 이런 모든 지표들이 1950년대 이후에 엄청 이제 증가를 해요. 그 전이랑은 이제 상상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발전을 해서 경제적으로 대가속이라고 칭하거든요, 이 시기를. 자본주의의 확산과 국제기구 설립 이제 뭐 그런 게 이루어지면서 한국도 1950년대와 이제 그 한 30년, 20년, 30년 후의 풍경이 엄청 다르잖아요. 전 세계에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개발주의 통해서 국제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기를 인류세라는 말로 이제 칭하기에 이르러요. 뭐 지질학적으로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가 땅 파면 뭐 화석 나오고 뭐 어떤 화석이 나오면은 이 시기는 뭐 어떤 시기고 이런 식으로 지질학적 시기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한 100만 년이 지나가지고 땅을 파면은 이 시기는 인류의 그런 문명의 흔적이 주될 것이다 해서 인류세라고 또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류가 지구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인류가 뭐 일종의 뭐 인간의 그런 오만일 수 있지만 인류가 이제 주인공인 이제 그런 시대로 일컬어지는 인류세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인류세라는 말이 맞냐 아니냐 이거에 논쟁이 있긴 한데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그래서 기후위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좀 필립님이 얘기해 주신 것들이 있나요? 나무 심기. 나무 심기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데모. 뭐 전기차 뭐 타고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 전기차, 수소차 보급, 기후 악당 기업 규제, 탄소 흡수 기술 개발, 국제 협약을 통한 국가별 탄소 배출량 제한, 뭐 소비 지향, 뭐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뭐 인구 감축, 뭐 나무 심기, 탄소 배출 규제, 신기술 개발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소비를 좀 줄인다든지.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좀 두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술 발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통제와 국제 협력 이제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나눠봤고요. 그 전에 역사학이란 무엇일까 좀 터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뜬금없는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역사학이 뭘까요? 역사 다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나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의 연속 뭐 이렇게 배우셨나요? 반복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승자의 기록. 뭐 전쟁 뭐 임진왜란 아니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네. 역사는 흔적 옛날 그 사람들의 흔적을 갖다가 그 옛날 일들을 가서 그 탐구하는 거 아닐까 그 흐름을 이게 이제 그게 역사로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역사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되게 암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뭔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이랑 관련이 크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점점 역사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학부 졸업할 때는 2008년, 뭐 2009년 뭐 이란 핵협상, 이란 민주화운동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고 석사 때는 좀 옛날로 갔어요. 1970년대, 80년대 이란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석사 논문을 썼고요.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 이제 1930년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에서 70년대 이란 과학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제 박사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오늘 이따가 소개해드릴 게 박사 프로젝트의 한 챕터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역사학이라는 게 세상에 진짜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역사가들이 어떤 게 중요한 사건일까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되게 작은 사건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되게 나비효과처럼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잘못된 행동이었었는데 그 시기에는 모두가 되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어났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서술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치사는 그런 정치 그런 권력 투쟁에 대한 얘기고 사회사는 사회 집단들 사이의 그런 갈등 막스적인 관점이 이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계층 간의 경제적 계층 간의 이제 권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사회사라고 하고요. 경제사, 예술사, 외교사, 여성사 왜냐하면 이제 주로 남자들의 얘기만 많으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남자들의 얘기만 많으니까 요즘 여성사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과학사 쪽에 가까운데요.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기에 사회적인 뭔가를 되게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연구 질문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의 역사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연구를 전 하고 있고 환경사적인 요소도 좀 넣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인간이 반대로 이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이런 것도 좀 역사학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는 이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연구가 확립되는 과정이고 또 이제 민족주의 역사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되게 민족이 옛날부터 막 존재했어서 우린 한민족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대사 이제 배우면 우리가 민족이라는 생각을 19세기 후반이나 돼서나 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니까 그래서 지성사 이게 그런 생각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런 분야도 있고요 문화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기술 이제 첫 번째 꼭지라고 말씀드렸던 기술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작년 겨울에 그 생태희망연대 스태프분들과 그 원문책 영어 원문 읽으면서 스터디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제가 번역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진 않을 거고요. 혹시 이 그래프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유명한 그래프거든요. 멜서스라는 그 인구론이라는 그 논문에서 발표한 이제 그래프였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 선은 그 음식의 공급이에요. 식량의 조달. 그 다음에 여기는 인구. 해서 그런 공포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반으로 줄여야 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이때도 벌써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그 영국의 이제 영국 사람인데 산업혁명 이제 시작하고서 막 생산량이 막 증가하니까 인구가 막 든 거예요. 그래서 멜서스가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는 이만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가 이제 농업 생산 기술이 그렇게 많이 안 느니까 이렇게 이 피크 지점이 올 거다. 그래서 이게 넘으면은 이제 음식이 모자라는 거죠. 음식이 모자라서 이제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해결책이 뭘까요? 기술 발전. 기술 발전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인구를 덜 증가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멜소스는 두 개 다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서 피임에 반대했어. 그래서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해야 돼.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해야 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때 당시 그렇게 막 농업 기술이 빨리빨리 이제 발전을 안 했거든요. 그 녹색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료 기술이 발전한 게 이제 20세기 돼서나 하니까 이제 이 시기보다는 한참 이전이죠. 그래서 수명이 연장된 옛날에는 좀 빨리빨리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수명이나 연장돼 있잖아요. 맞아요. 100살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조금 사회에 영향이 비춰지는 게 아닌가. 정확히 멜서스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 초과된 인구는 저절로 죽을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시장이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멜서스의 경우에는 배고파도 되는 인구를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뭐 교육도 안 받고 뭐 이렇게 막 현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음식이 부족한 건 당연한 일이야. 왜냐면은 욕망은 무한하니까. 그리고 그런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고. 그게 자연의 선택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멜소스는 이 시기에 그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법이 도입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이제 노동자들 위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이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복지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멜서스는 인구 성장에 반대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인구 줄여야 돼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주어진 이제 그 한계 안에서 인구가 최대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이제 공부하기 네. 전에 또 느껴지는 게 좀 있죠. 1970년대에 멜소스를 이제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아까 이 그래프 보셨잖아요. 이게 195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또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에너지도 엄청나게 쓰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공포에 이제 질린 사람들이 또 있었어. 잘 사는 이제 로마 클럽이랑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MIT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내도록 해요. 성장의 한계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구와 에너지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기술은 우리가 이제 있어. 기술이 있는데 자원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멜서스 때는 자원이 모자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자원 뭐 널린 게 자원이고 아까 석탄 이렇게 보셨잖아요. 길 가면 채 있는 게 석탄인데 이렇게 식량만 문제였지. 근데 지금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자원이 이제 다른 자원들이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 클럽은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구가 이제 그 자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장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영화 보셨나요? 타노스. 타노스 이게 그 마블 시리즈라고 이 빌런 이제 악당인데 얘의 목표는 전 우주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살기 좋게 하려고. 안 그러면 다 망한다고. 근데 지금 되게 일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만 사람이 적으면 좋겠는데 토론토에 사람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되게 줄어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환경주의에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인구는 이제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에너지 사용이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AI가 또 등장하면서 전력량 사용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성장의 새로운 한계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기준으로 1850년 기준으로 1.5도 안으로 그 기온의 평균 기온의 성장을 막아야 된다, 상승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줄여야 되는지 가지고 국가들 간에 엄청 이제 싸우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엄청 줄여야 겨우 이제 1.5도 상승으로 막는 게 가능하고, 안 그러면 2.0도, 3.2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급격하게 줄이지 못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칸을 걷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이번 국제에서 얘기한 게 주로 이 리미트라는 책에서 가져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성장을 멈춰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자연 속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5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1.5도 꼭 1.5도에 맞춰서 최대 성장을 해야 되나? 그거보다 더 낮으면 더 좋은 건데 왜 우리는 자연 속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이제 이런 의문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불확실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불확실한 기술 발전에 이제 기대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제 절제하는 그런 방식의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탄소를 흡수하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숨겨진 말은 그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발전할 거야라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을 계속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은 그 공포가 있는데 성장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되게 고통스러워지고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 단계까지 왔음에도 그런 걱정을 계속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뭐 비슷한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는 철학책들이에요. 그래서 제 전공인 역사학이랑은 살짝 좀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긴 한데, 이제 이 옆에 책은 그 환경오염이라는 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턱 모델이라고 하는데 스레스호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염 수치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은 무한정 배출하고, 아니면 이제 그 기준까지는 배출을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줄이면 좋은데 기업들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제 배출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게 미세 플라스틱 얘기인데, 아직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은 기준을 못 정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얼마나 사람 몸에 해로운지 연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기준으로 뭐보다 안 좋은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인 합의가 없으니까 지금 그냥 플라스틱 계속 배출하고 뭐 해양 오염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문턱 모델에 뭔가 기댈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기준을 되게 임의로 정하거든요. 막 처음에는 막 수치가 어땠다가 막 나중에는 막 좀 더 낮아졌다가 뭐 높아지기도 하고. 근데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죠. 그냥 그 처음부터 선을 그 낮게 그어버리면 되는데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닌데 어디까지를 괜찮은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책이 두 번째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기후위기 시대 가족계획에 대한 책인데요. 인간이 기후위기를 일으켰고 점점 살기 안 좋아지는 세상에 애를 더 낳아서 인구를 늘리는 게 맞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다루는 책인데, 이제 아직 이제 저 책은 뭐 꼼꼼하게 읽어볼 기회는 없었지만 주된 논지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기후 위기가 해결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해결책을 의논하고 그 해결책을 실천하고 그런 이제 해결책에 관심이 있는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에 가깝다. 그거 기저귀면 얼마나 쓴다고 그거. 근데 저는 리미티스 책을 조금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조금 주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성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게 맞는지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기네가 뭐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게 근데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그 책의 그 한계. 성장하는데 왜 한계가 있을까? 성장하면 성장하는데 그쵸. 왜 또 이게 다른 게 네. 있을 텐데 네. 왜 거기에 따른 한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동의하시나요? 한계 있다는 게. 네. 사람이 정하는 거죠. 이게 사실 뭐 끝도 없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글쎄 발전하는데 왜 한계가 있다고 그런지.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하자는 게 이 책의 논리죠. 특히 민주주의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이제 이번 이제 그 섹션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은 기술이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또 어떤 목적을 위해 기술을 사용할지를 정해야 된다는 토론을 통해서. 왜냐면 뭐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공영방송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견제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더 극단적인 얘기들이 좀 많아졌죠. 뭐 SNS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뭐 증가시켜 줄 거다, 더 친밀하게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만들기도 했고 뭐 물론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가상화폐 같은 것도 정부의 영향에서 통화 정책에서 자유로운 민주적 화폐로 기능할 거라고 처음에 홍보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마약 거래나 투기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AI가 이제 지금 그 다음 라운드인 것 같아요. AI가 되게 모든 거를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전력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에서 이렇게 업다웃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AI 기술 발전시키고 그래서 전력 사용이 늘 거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참여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킬 건지를 의식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과 그런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저절로 잘 될 거라는 낙관주의적인 그런 시장주의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아까 그 멜소스 얘기 보셨잖아요. 뭐 저절로 다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절로 해결되는 거는 되게 많지 않았었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모델에서는 수학적인 모델로 요즘 많이 사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특히 경제학자들이 근데 이제 역사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세상에는 잡히지 않는 변수들이 너무 많고 우연히 결정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특히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화해서 뭐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이제 사회적인 그런 사건들은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걸 계속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거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요. 왜냐하면은 우연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진 일들도 수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비밀동맹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치즘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속 어쨌든 그런 기술의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 없는 미래 기술에 기대게 되면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런 뭔가 한계가 주어지고 뭐 다음엔 이런 한계가 자연에서 주어지고 이런 속에 인류의 의지와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자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의식적으로 우리가 행복할 길을 뭐 사회적인 합의와 토론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이번 꼭지의 레슨이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민주주의와 기후위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주로 진행되는 게 기후위기 그런 협약을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이제 국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줄이고 뭐 이런 게 이제 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근데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탄소 감축하기 싫다고 파리 기후협정 탈퇴하고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중국 같은 국가들이 태양광 막 국가주도로 발전시켜가지고 화석연료 줄이고 있고 그러면은 독재가 답이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슬슬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기후위기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은 방해가 되는 것 같으세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역사가 얘기하잖아요. 통제가 이기는 세트 한번 스파르타가 아테네한테 지듯이 네. 이게 어떤 통제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렇듯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뒤집어져 왔잖아요, 역사가. 저도 또 역사는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통제하는 거. 막연하게 어떤 근거의 좋은 해결은 말씀. 이따가 이제 제가 그 공유할 제 연구가 이제 그런 뭔가 문제의식으로 같은 얘기. 정치 시스템하고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드는 거예요. 중국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을 놓고 보면은 정치 시스템이 어느 게 더 기후 위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션은 좀 들기도 하고, 민주주의가 장점은 유럽을 보면 훨씬 기후 위기에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일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은 오히려 민주주의 때문에 망가지고 있고,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면서도 어떤 그 당의 어떤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을 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보다는 그 체제를 운영해 나가는 리더들, 그 리더를 선택하는 그 시민들의 어떤 생각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 체제와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관련 역시 시민들의 생각이 더 그렇죠. 중요하다. 그럼 탄소를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누가 줄여야 될까요? 어떤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줄이라고 지금 욕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이 줄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미국이 줄여야 된다 그러고. 탄소가 어떻게 줄여? 탄소가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소 이제 배출량을 국가 단위로 보면 중국이 1등, 그리고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도 꽤 높죠. 멕시코, 독일, 한국, 이렇게가 이제 상위 국가예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공업이 많이 발전하고 석유 산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탄소 에너지 되게 많이 쓰는 국가들. 원래 인디아가 3위였었어요.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최신 자료가 23년 자료가 탄소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GDP는 또 모르겠는데 탄소 에너지 사용만 보면 일단. 그래서 탄소 에너지 뭐 전 세계 나머지가 이만큼 쓰는데 중국, 미국, 뭐 인도 이렇게 상위과들 합치면은 뭐 나머지 이제 나라들의 2배 정도 아마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 몇 개국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 GHG가 무슨 약자인지 기억이 안 그린하우스 나는데 가스. 맞아요. 그린하우스 가스 그 리포트에서 중국과 뭐 미국, 인도, 그 다음에 EU 국가들, 러시아, 브라질이 이제 제일 큰 배출국이라고, 탄소 배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중국 같은 이제 그런 그런 개발 도상국들에서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배출했는지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아니 너네는 실컷 발전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경제 발전하려니까 탄소 가지고 딴지 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뭐 브라질을 비롯해서 뭐 중국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죠. 요즘은 또 달라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제일 배출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영국, 독일, 러시아, 뭐 중국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순위가 좀 다르죠. 한국은 싹 빠져나가네. 그러네. 한국은 또 업투데이트하면 작지. 누적해서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구당이에요. 그래서 인구 1인당 이제 탄소 배출량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1등 팔라우 같은 국가는 이제 그 나라 인구는 엄청 적은데 주로 관광객들이 이제 배출하는 탄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상위권 보면은 중동의 산유국들이 많죠. 그리고 캐나다가 12위예요. 그다음 러시아 14위, 미국 16위. 1인당 봤을 때 이게 퍼센트가 있는 게 전 세계 평균 탄소 배출 1인당 탄소 배출에 비해서
미국인들은 2.8배, 캐나다인들은 3배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도 227%.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인당 탄소 배출을 봐서. 근데 이제 좀 역사학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탄소 에너지와 민주주의의 좀 역사적인 관계를 보자는 게 이제 오늘의 취지입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원의 저주요? 네. 자원의 저주. 들어는 봤죠. 들어봤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자원의 저지 국가는 아니에요. 1970년대에 이제 캄보디아다 그런 데죠. 이게 자원이 이제 많은 국가들이 산업을 발전시킬 유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발전 상태에 이렇게 머무르고 민주주의도 이렇게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시민들한테서 세금을 받아야 국가가 책임성이 생기는데 시민들한테서 세금을 안 걷고 그냥 뭐 이제 기름을 판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원자재를 판다든지 해서 정부가 수입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민주주의를 이렇게 뭐 이뤄낼 그런 책임이 없다는 거죠. 국가들은 세금을 안 걷고 뭐 따로 돈을 벌어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이제 돈을 주고 사고 밥으로 만든다 이런 게 이제 뭐 자원의 주주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 얘기밖에 없어.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학적인 사고를 했을 때 그런 이제 이론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역사책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돈을 뭔가 추상화된 돈이 아니라 실제로 중동을 봤을 때 석탄과 오일 설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게 이 중동 국가들의 역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국가들이 안정적인 원유 공급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그 산유국들의 민주주의적인 성장을 억압하고 그런 권위주의적인 국가 리더들을 보호해주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 지역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다는 게 이제 이런 책들의 얘기예요. 회사의 이제 문화는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고 여기서 이제 고용은 해요. 고용은 하는데 지식을 전혀 이제 공유도 하지 않고 승진도 안 시켜주고 계속 이제 의도적으로 그 국가 사람들이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도록 유지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환경 오염 같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뭐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위를 하면은 무력을 통해 진압을 해버리고 이제 그 권위주의 국가 군대를 사용하건 자기들이 직접 군대를 보내곤 해서 항상 이제 역사적으로 100년 동안 진압을 해왔어.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통해 성장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거를 토대로 민주주의 세계를 유지해왔어. 그래서 교육받은 중산층의 정치적인 요구가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회 이론을 만들고 그래서 이 지역에 민주주의가 없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자기들의 글로벌 착취에 대해서는 싹 입을 다물고 그래서 그런 아카데믹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되게 많이 해왔고 그래서 민주주의 전체가 사실은 탄소 에너지의 공급에 의존해 왔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네. 그게 안 되는 게 네. 이게 우리가 돈이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보면 돈이 많으면 이 문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정치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공동체가 네. 와야 되고 네. 그 돈이 많으면 좀 편하겠다. 뭐 돈이 많으면 뭐 좀 그거 하겠다. 이제 그러면 문제가 줄어들겠는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더 이제 그게 되는 그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만 느낀 거 아니죠? corruption 같은 것도 나오고. 예. 그래서 그 2020 몇 년이야? 5년 4년? 그 작년에 이제 제가 개인 프로젝트를 이제 했었던 게 있는데 그 작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과학사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제 좀 어려운 부분 빼고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디테일한 것도 좀 빼고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다루려고 했던 거는 경제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 감축을 비롯한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뭔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제 관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진짜일까? 이제 그거를 이란을 사례로 좀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꼭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런 국제 환경 그런 무브먼트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1950년대에서 70년대 이란의 환경 정책 이제 그거를 케이스 스터디로 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게 이란에서 환경 운동은 사냥꾼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일단 이란이 어디 있는지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란은 여기 있어, 여기. 그래서 여기가 기름이 엄청 이제 많이 나는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고, 뭐 그다음에 이라크 여기 있고, 이란 여기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새끄만한 그런 국가들이 있고요. 카타르라든지. 그래서 이란을 이제 중심으로 볼 건데 이 북쪽, 서쪽에는 이렇게 산맥이 있어. 이렇게 이라크랑 사이에도 이렇게 산맥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산맥이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또 이렇게 이만큼은 사막이 있고 그래서 남쪽은 이제 좀 바닷가가 있어서 살기 좋은데 중간은 사막이고요. 그래서 북쪽은 또 이렇게 광역 러시아권이랑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이 이렇게 항상 있었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를 이제 보호하려고 계속 이제 여기에 거점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영국이. 그래서 남쪽에서는 영국이,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침공해왔어. 18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그 두 나라의 영향이 계속 있었고요. 특히 이제 영국이 여기다가 이제 기름 회사를 세워 이 남쪽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호하려고 또 이제 군대를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란 역사를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1905년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란의 민주주의 움직임이 좀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영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침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외세 개입을 이제 막아야 된다. 또 그걸 이제 허락해주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시위가 1905년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 헌정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국회를 이제 운영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한 게 그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서 영국이랑 러시아가 또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그런 헌정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졌어. 그래서 1925년에 레자 샤라는 군인이 이제 왕이 돼서 새로운 왕정을 세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지식인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민주주의 좋고 의회주의 좋은데 어쨌든 강한 리더가 있어서 나라를 강하게 키워줘야 된다. 예전에 이제 한국의 박정희 시대랑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논리로 국가가 이제 엄청나게 그 탈바꿈을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왕정을 이제 좀 정당화를 해요. 그래서 뭐 건물도 막 뭐 병원도 짓고 뭐 그런 이제 기초교육도 시작하고 철도도 짓고 도로도 짓고 막 완전 이제 전 국가를 파헤치고 이제 뭐 시민교육 시작하고 하면서 나라를 이제 완전 바꿔요.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도움이 됐었던 게 영국이 떼어준 원유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순수익을 100을 내면은 그 중에 20%를 이란한테 줬어. 그리고 80%는 자기네가 먹고 그러고 근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좋았었죠. 근데 이제 이때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어. 2차 대전이 터지고서 이때 왕이 독일이랑 이제 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 안 하고 중립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영국이 니네 독일이랑 친하잖아 무슨 소리 하면서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해서 아까 지도 보시면은 이 남쪽에 원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원전에서 기름을 여기 이제 소련이 있었는데 그 소련에 이 새로 생긴 이란 철도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이란을 침공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하필 이제 그때 국가 발전을 해버려가지고 철도가 생겨가지고
이란이 침공을 당했죠. 그래서 그 카리스마 있는 1대 왕이 폐위가 됐어. 그러고서 그 아들이 그때 20살 정도 됐었는데 걔를 이제 2대 왕으로 앉혀. 그래서 뭐 첫째 왕이 이제 좀 뭐 자진사임하고 뭐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란이 이렇게 뭐 왕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영국의 침공을 통해서. 그래서 뭐 카리스마 있는 왕이 사라졌으니까 또 민주주의가 성장할 역설적으로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941년에 그 2차 대전 때 이란이 침공되고 왕이 폐위되면서 10년 동안 의회 정치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1951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때 당시에 그 국무총리였던 모사덱이라는 사람이 이란의 원전의 국유화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사우디가 미국이랑 이제 아람코를 통해서 이제 뭐 회사를 원유 회사를 세우면서 딜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사우디의 수익을 분배를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줬거든요. 몇 퍼센트 줬을 것 같아요. 이란은 그때 20%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한테 몇 프로 줬을까요? 맞아, 반 줬어. 여기 난리가 난 거야 이란에서. 아니 사우디는 50% 받는데 막 그래서 뭐 재협상을 좀 해가지고 뭐 좀 높여요. 30몇 퍼센트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화나가지고 아 이거 국유화하자. 영국에 돈을 지불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서 이란이 이제 운영을 하자고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영국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또 이제 이 공포가 있을 때 그 소련과 냉전이 시작됐던 시기라서 아 여기서 이렇게 허락해주면은 전 세계 공산주의가 퍼질 거다. 그래서 CIA랑 MI6 이제 그 비밀 요원들 보내 영국에. 그래가지고 안에서 막 시위를 막 이렇게 일으키고 막 갱들을 동원하고 막 이 왕이랑 이제 친한 그런 군인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국무총리를 체포해서 폐위시켜 버렸어. 그래가지고 1953년에 이제 이란 사람들 다 기억하는 해거든요. 근데 1953년에 쿠데타 있었지 막 7일 돌을 이게 되게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이란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실좌초된 왜냐면은 이때 이제 모든 그런 진영의 그런 차이 같은 거를 극복하고서 이 모사데크라는 총리한테 다들 힘을 실어서 이란 석유를 국유화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왕은 이제 30살 정도 됐어요. 이때는 시민들의 마음을 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제 왕이긴 그때는 이제 왕이긴 했는데 의회 정치가 발전하면서 그냥 명목만 왕이지 별로 권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때를 기회로 해서 자기의 권한을 늘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지원을 그걸 많이 해줬고 근데 또 이제 다른 서구 국가들의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 갈아치워질 수 있겠다는 공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뭐 백색혁명이라는 걸 또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냥꾼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란 왕의 동생이랑 친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사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원래 이란에서 사냥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을 숲에서 잡아다가 정원 같은데 이렇게 가둬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쏴요. 그래서 이렇게 쏴서 그냥 집 앞마당에서 이렇게 사냥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사냥이었었는데 그 영미권의 그 스포츠식 사냥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으로 직접 가서 거기서 사냥감을 쫓아가지고 이제 특히 사냥개랑 같이 해서 사냥을 해야 된다는 스포츠로서의 사냥이 이제 도입을 돼서 그런 식으로 사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업가랑 그 친한 그 이란 왕의 동생이랑 사파리를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케냐에 1953년에 아까 그 국무총리가 폐위된 그 해에 케냐에 사파리 여행을 하러 가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국립공원이 막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공원 제도는 주로 이제 백인 사냥꾼들이 현지 주민들한테서 사냥감을 보호하려고 세운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관광 그 당시에는 그 사냥 관광도 굉장히 유행하죠.
맞아. 팔레비요. 네 맞아요. 파울레비. 팔레비요.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유한 이제 이 이란 사냥꾼들도 같은 목표로 국립공원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사냥을 좋아했던 게 막 러시아 가서도 사냥을 하고 막 중앙아시아 가서 사냥하고 하여튼 막 사냥으로 외교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서전 같은 거 보면은 아, 우리는 사냥을 하면서 자연과 연결되는 감각을 느낀다고 해요.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요즘 골프 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네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사냥 이제 하면서 아 우리는 자연을 이렇게 느끼고 있고 동물 내가 죽일 동물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아 난 동물과 이렇게 연결되고 막 이런 얘기를 재미로 이제 동물을 죽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백인 사냥꾼들이 되게 많이 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답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저스티피케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생각해서 우리는 육식동물을 죽이는 거다. 육식동물이 막 무한하게 늘어나면은 막 자연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가서 죽여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또 자서전에 쓰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먹으려고 사냥하는 현지인들을 무식하다 그래. 그런 자연의 균형도 생각도 안 하고 과학적으로 우리는 계산해서 죽이는데 쟤는 그냥 보이는 족족 이제 막 먹으려고 사냥을 해서 막 무식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으로만 소비를 하고 자연과의 그런 동물과의 컨택도 없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 우리는 그래서 이란에도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국립공원을 세워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란 사냥꾼들 근데 또 백인 사냥꾼들이랑 되게 미묘한 관계를 가졌던 게 이제 막 같이 사냥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백인들이 이렇게 현지인들을 막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란 자기네 나라랑 비쳐 보이는 거예요. 막 백인들 이제 막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영국이랑 러시아랑 와서 막 이렇게 이란에서 막 이렇게 되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같이 이렇게 사파리를 이제 케냐에 가서 또 하는데 하고 나서 막 토했대, 막 역겨웠다고 다시는 사파리 안 간다고 막. 근데 뭐 이런 재밌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냥꾼들이 1970년대를 들어서면은 국제 환경보호 운동에 엄청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람사르 협약 아세요? 전 세계 습지와 철새 보호에 대한 건데 람사르가 이란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 사냥꾼들이 막 이렇게 자기 친구 사냥꾼들 해가지고 이때만 해도 환경운동 국제적으로 시작도 안 됐던 시기인데 이렇게 국제 회의를 주최를 해가지고 습지 보호 협약, 뭐 철새 보호 협약 이런 거를 이제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러냐. 그래서 인간이 이제 모든 환경을 이제 환경 자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이제 막 모두 발언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또 이제 어떤 철새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숫자가 충분한 애들은 어떻게 잘 사냥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원을 관리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 애들과 죽이면 안 되는 애들이 이제 구분이 되게 명확하게 생긴 거죠. 또 희귀한 애들은 죽이면 안 되고 또 멋있는 애들은 죽이면 안 되고 이런 뭐 주변에 있는 애들을 많이 죽여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심지어 어떤 걸 했냐면은 1972년에 유엔 국제 환경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그때 당시 돈으로 5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국제사회에 잘 보이기 위한 거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왕이 되게 국제사회에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고 이때 1968년 이후에 이란 안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국제 이제 그 프랑스에서 68 혁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란에서도 이런 왕정을 없애고 그 공화국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고 해서 이란에서 이제 시위를 막 이렇게 무력 진압하고 이러니까 또 막 경고가 왔어요. 그 국제 그 유엔에서 이렇게 너네 하면 안 돼. 막 이제 뭐 엠네스티라든지 이런 데서 아 얘는 정치범 그렇게 가둬두면 안 돼. 풀어줘 해서 막 풀어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걱정도 있었고 해서 이런 배경에서 아마 국제 환경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란이 어쨌든 선진국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그거를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젠다를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977년 2회 유엔 환경상은 해양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쓴 영국의 환경과학자한테 줬는데 이 시상식이 끝나고 캐비어 파티어스 해양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얼마 전에 그것도 그 생각나네요. 어떤 그 가수 그 BTS 와가지고 여성 그 뭐지 그런 쇼에다가 뭐 술 먹고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정치적인 목표가 있을 때 특히 또 인간이 이제 그런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이 사냥꾼들이 환경부를 이제 만들어 이란에서. 그래서 인간 환경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지속되면 다 죽는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하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골 사진 같은 거 이게 뉴스인데 막 그러니까 신문에 이렇게 막 실기도 하고 이거는 테헤란에서 집단 자살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헤드라인으로 테헤란 이코노미스트를 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경을 계속 오염시킨다면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비판한 게 국가에서 무지한 저소득층을 비판을 막 했어요. 좀 질문 오래 계속 팔면서 네, 그렇죠. 오래된 주식의 기름 얼마나 많이 벌겠어.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위생을 지키지 않는 종교인들과 시장 상인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기계를 파괴하는 반정부 시위대 이런 애들 막 비판을 막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저 그림 뭐예요? 되게 지구인 것 같고 이건 이제 뭐 벼랑으로 가는 트랙터 같은 거 아닐까요? 지구를 끌고 가는 거. 네, 수레. 국제 환경의 날 특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권과 친한 고소득 중산층들이 좋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오염시키는 애들이 사라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동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환경 보호라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공격적인 단속 정책, 비판 정책 이런 걸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 정권이 비판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1979년 혁명이 일어나서 무너졌죠. 그래서 서민들의 복지랑 동떨어진 국제환경상은 폐지가 됐고요. 이제 이거는 전본데 그 이란 이제 정권이 새로 세워졌을 때 유엔에서 환경상 계속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정보를 쳤더니 우리 안 할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답장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혁명이 나고 나서 1979년에 새로운 환경부 장관이 네이처지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란의 환경 정책이 소수의 특혜받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제공됐다면, 특히 이제 국립공원 같은 거 그런 이제 부유한 사냥꾼들한테만 알렸다면 이제는 모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란의 환경상도 이제 지금도 하게 됐는데 유엔에 의해서 중재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은 서구 사회에 더 이상 이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중국, 러시아랑 연대하면서 권위주의 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보여드렸던 거에 교훈이 뭐냐?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환경 정책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든 그런 이제 백래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약자들과 자연을 포용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제 목표로서 제시되는 환경 정책은 지속하기 힘들고, 근데 또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을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이제 막 이렇게 그만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마음을 그런 사지 못했었던 정책들이 있었기 그게 어떻게 때문에 미국하고 그게 관계가 될까요? 그것이? 미국 극우 이제 왜냐면 네. 그 당시에 이란의 팔레비 2세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라고 외치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여성들한테 막 그것도 줬고 투표권도 줬고 뭐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명 퇴치 운동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같고 막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 왕권
네, 강화하기 그쵸, 맞아요. 위한 자기네들의 그 포섭하기 위한 음. 그런 게 더 많았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네. 왜 제가 이렇게 이란에 관심이 그다지 많았냐면 이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엄청 이란 사람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 왕권 강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민주주의라는 것보다는 실패를 했죠. 네 그런 것 이란은 좀,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근데 좀 사회적으로 볼 때 음. 참 우리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국제적으로 잘 보이기 맞아요. 위한 그런 쇼맨십 같은 것도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미국 이제 말씀드린 예, 이유가 그게 미국하고 미국 이제 좀 다른 거 아닌가? 네, 미국 이제 민주당에서 시행했었던 많은 정책들이 특히 이제 막 소위 백인 남성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화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가지고 특히 이제 노동계층, 백인 노동계층의 마음을 잃었다고 얘기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많이 이제 또 세력을 얻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아쉬움을 느끼고 극우적인 발언에 공감을 하는지를 보면은 자기네가 너무 이렇게 비판을 많이 당하고 막 내가 뭘 하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막 내가 해온 게 너무 이제 잘했다고 하고 막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아니라 되게 마음 편하고 당연한 가치가 옳은 거라고 이렇게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니까 네. 어쨌든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이 정도까지고요. 자유롭게 소감이나 질문 나누면은 어떨까 싶은데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우리 정필 선생님 말씀 듣고 보면 제가 6번 중에 한 번 빠지고 5번 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정치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의 힘보다는 시민운동이 시민의식이 깨야 된다라는 게 답인가요? 두 개 다 해야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관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 거라고 계속해서 근데 푸시를 이제 해줘야 되고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그게 쏠려가게 되지 않을까. 지나다 보면 자기 자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은 초심은 그렇다 그래도 하다 보면 바뀔 위험성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그죠? 잘 해야죠. 참 답이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차분히 밑에서 시민운동하는 게 답은 답인 것 같은데 갈 길이 멀었다고 느껴지기도 그죠? 시민들의 힘이 이제 투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투표로 나타나야 이제 정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텐데 그 뭐 권력을 잡고 나서는 이제 다음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서 정책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목소리, 그렇지. 네, 그게 뭐 2, 3%의 사람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정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51%가 아니라 2, 3%의 사람만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 정책이 달라져요. 근데 왜냐하면 대다수는 목소리를 안 내거든. 투표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데 뭐 아주 좀 이렇게 활성화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그런 선도적인 국가들은 되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럽 쪽으로 다 시민운동이 시작돼서 거기서 예, 예. 그 힘이 되고 예. 그게 영창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예. 유럽의 그 파리 같은 경우도 그 여자 시장이 이제 2016년부터인가 시장을 했는데 그분은 파리의 그 중심가로 가는 큰 도로를 다 없애버리고 차들이 가능하면 시내에 잘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전거 도로는 넓히고 대중교통 많이 만들고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아요. 지금 연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시장 연임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시민들과 정치인의 호흡이 맞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뜻으로 환경단으로 바꾸시죠. 잘하고 있죠 지금. 환경분과나 환경관. 환경 역사가 아니라 환경관. 아니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생존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생존 문제를 예, 우리가 환경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후 위기가 환경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의 그 생존 문제로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취급하는 거. 그냥 가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전파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생존 문제와 기후 관계가 어떻게 환경 문제가 아니고 아주 우리 환경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2030세대가 그게 느끼고 있나요 많이? 저희보다 더. 오히려 쉽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보다는 좀 더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좀 있을 테고 이게 기후 위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후 변화가 이제 아주 극심한 날씨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물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런 날이 계속되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게 농업이에요. 농업. 농업도 뭐 물론 그린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야채나 뭐 토마토 이런 거는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크롭이잖아요. 밀 농사, 옥수수 농사, 감자 농사 이런 거는 그린하우스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식인데 이건 굉장히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가뭄이 계속되면은 작물 소출이 뭐 평소에 반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물가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빵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진국 같으면 복지 시스템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힘은 있는데 저개발 국가로 가면 복지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난민이 발생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정치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뭐 수십억 명의 난민이 이제 전 세계 선진국으로 가려고 바다로 육지로 막 이제 살아야 되니까 가다 보면 이제 난민을 받아들인 선진국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도 이제 극우를 지지하는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정당과 그래도 받아서 우리가 좀 책임을 나눠줘야 된다는 이제 좌익 진영이 서로 싸우고 거기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해지면 지금 미국이 이제 그런 하나의 예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인간의 위기, 인간의 정말 그 식량 자체의 위기가 정치적인 위기로 이어지고 선진국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로 생각을 하지만 합니다. 그 우리가 생태 위기에 이렇게 국제 협력 관계에 있을 때는 지금 잘 된다고 보지 않잖아요. 전혀 실패하고 있는. 안 되죠,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왜 하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죽어 없어도 될 사람들이 그렇죠. 굳이 우리가 안 받아도 자연 도태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네. 근데 현재 아까 그 그래프 예. 보면 이제 요즘 실패를 계속 하는 생태학자들이 이제 하는 거는 인구 증가율이 일단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예. 그래서 선진국은 거의 다 지금 뭐 거의 똔똔이거나 좀 줄어들고 있고 증가율이 오히려 한국은 많이 줄었잖아요. 선진국은 거의 다 줄어들고 있어서 후진국들도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줄어드는 걸 보면은 후진국들도 지원을 많이 해서 경제 발전을 하면은 그쪽도 좀 인구 감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 다음에 과학기술 혁명으로 농업혁명이 1960년대 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밀 생산이 2배, 3배 막 늘어나서 인구 증가가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를 해서 현재 지구 인구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대요. 우리가 잘 농사를 짓고 하면은. 근데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갑자기 막 한여름에 서리가 온다든지 뭐 온갖 병충해가 막 창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쉽지 않겠죠. 그 생태희망연대에서 매년 그
기후위기 101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참석하시면은 또 좋은 강의들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부나 기업들이 이 생태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책임도 크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업인들이나 정치들은 얼마나 자기 그 해결에서 책임을 갖고 있을까.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나는 그것도 좀 궁금한 거죠. 그게 제일 크죠. 그렇죠. 그게 제일 근데 제일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쓰레기 줍는 것부터 어린애들부터 하다못해 이 꼬맹이도 아이고 할머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탄소가 뭐 그거 가고 뭐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부나 이런 기업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하는지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까 우리 뭐 수료